2교시 보시죠. 2교시. 해수 염도차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그 해수와 담수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들이 뭐하고 결합하냐면요. 그 중동 지역 같은 데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해수를 뭐로 만들어요? 담수화하거든요. 예. 그런 거하고 할 때도 그러면 해수 담수하니까 어차피 그거 하면서 개를 이용해서 뭐 하자? 발전하자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과 결합해 가지고도 많이 한대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즉 바닷물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바닷물과 민물을 결합시키면 이제 농도 차이에 뭐가 발생해요? 삼투압이 발생을 하죠. 삼투압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여긴 소금물, 여기는 뭐예요? 민물을 놓으면 이 바닷물 쪽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놈이 뭐를 흡수해? 민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막이고요. 여기 분리막이 있는 거고 분리막을 두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뭐가 생겨요? C번 그림처럼 뭐가 생겨요? 낙차가 생겨요. 이 낙차를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아변지온 삼투 발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원리 보시면 반투명성 분리막을 통과하는 용매의 양은 왼쪽에 위치한 높은 농도 부분의 초기 용질의 양에 비례하는데 삼투압의 크기도 이에 비례한다. 일례로 순수한 물과 바닷물을 이용하여 삼투압이 발생했을 때 약 26, 대기압의 약 몇 배요? 26배. 엄청난 거예요. 삼투압이 발생한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아변지온 삼투 발전은 담수가 발전기 내부로 유입될 때 80에서 90%의 물이 삼투압에 의한 분리막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곳에 똑같은, 쉽게 얘기해서 면적은 그대로 있고 용기는 그대로 있고요. 글로 물이 유입돼봐. 그럼 뭐가 세져요? 그럼 압력이 세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간은 일정한데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계속 물이 유입되잖아요. 그럼 여기 압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압력을 이용해서 뭘 돌리겠다? 터빈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80, 90%의 물이 삼투압의 분리막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이 현상으로 높아진 해수의 압력과 최적 유량. 그죠? 왜? 여기서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담수에서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고 유량이 풍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뭐예요?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아변지온 삼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삼투압이라는 어떠한 뭐예요? 조력 발전처럼 낙사를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투압에 의해 생긴 이 삼투 압력이 낙차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터빈을 돌리는 이런 형태라면 뒤에 나와 있는 뭐예요? 역전기 투석 방식은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일종의 뭐다 이게? 해수와 담수를 이용한 전지입니다. 전지. 개념이 틀려요. 앞에 거랑. 얘는 일종의 이 셀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이 일종의 뭐냐면 하나의 세트고요. 이 셀들을 갖다 계속 붙이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한 원셀이에요. 안에 게. 이 원셀을 갖다가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제 담수와 해수 간의 뭐야? 어떤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거기 CEM이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CEM은 양이온 교환막이고, REM이라는 건 음이온 교환막입니다. 그러니까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만 통과시키는 거고, 그리고 음이온 교환기는 음이온만 통과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온이니까 뭐예요? 소금물은 뭐로 돼 있어요? NaCl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양이온 교환기는 누구만 이동시켜? 나트륨만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 음이온 교환기는 Cl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나트륨과 Cl에 뭐가 생겨요?
아무래도 이제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고 한쪽만 통화시키고 나머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붕괴 현상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붕괴 현상에 의해서 뭐가 발생돼? 전압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극이 작용을 하게끔, 예,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환막에서 염화이온이 이동하는 방향의 끝에 위치한 전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반대편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돼야 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철이죠, 철. 예, 전극에 철 이온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 이온은 전자를 받거나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삼중철, 뭐 철 3가라고 돼 있죠. 뭐 이딴 식으로. 그러면 걔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받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겠죠.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는 생성되고 반대편으로 가고 전자가 이동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지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용하는 게 역전기 투석 발전 방식이야. 뭐 해수 염도차 발전의 특징 쭉 써놨습니다. 바닷물하고 윗물만 있으면 할 수 있죠. 뭐 별도의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뭐 환경 친화적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웬만하면 쓸 거 뭐 자기가 생각해도 쓸 게 많지 않겠어요? 제가 봐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쓴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요? 이거 보고 가지 않는 이상. 이거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쓰겠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월간전기라는 그 서적이 있고요. 그런 거를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월간 전기라든지 전기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전기 쪽에 관계된 그 잡지들 있잖아요. 저널. 전기 저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걸 보고 뭐 외워서 막 이게 그런 거보다도 이게 뭐라는 정도. 쉽게 얘기해서 해수 염도차 발전, 아 이런 게 뭐다. 근데 생각이 안 나. 아변지연 삼투 방식이 뭔지 그 말이 그거나 여기 나와 있는 역전기 투석 발전이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뭔지는 알잖아.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해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기술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딴 거 쓸 게 있으면 안 쓰겠지만 세 가지는 쓰겠는데 하나를 못 써도 반드시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아마 다 손 못 대는 방식을 내가 해더라도 원리는 정확히 이해해서 썼다. 그러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안 썼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사적인 문제들을 항상 봐야 돼요. 시사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그 해상풍력도 나왔지만 특히 신재생에 대해서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풍력, 태양광 문제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시사적인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뭐 그거 붙잡으라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머리 아플 때 찾아보고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보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만큼 이제 그거를 리와인딩해서 쓰느냐는 내가 딱 이해한 부분밖에 못 씁니다. 그걸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를 해보면 외워서 할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봐서 외우면 전날 안 본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시험장 가서 내가 이해했던 부분만 딱 쓰고 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시험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은 못 써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뭐 다 따져가지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저널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요즘은 트렌드가 이거고 내가 알고 있는 이거하고 이렇게 좀 매치가 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흐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기술도 이런 거를 원리를 이용했구나.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복잡하게 쫙 이해한 거는 뭐 모르죠. 막 논문 갖다 놓고 막 이래버리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것만 알아도 시험장 가서 남들이 못 쓰는 걸 내가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게 또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해수 염도차 발전은 뭐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쓸까. 처음 봤던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네. 넘어가고요. 전류형 초고압 직류 손전 HVDC. 얘는 뭐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백투백 방식하고 이제 그때는 백투백,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나왔죠. 그랬는데 요번엔 백투백과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뭐 하라고요? 비교하래. 비교를 해야 돼요. 얘에 비해서 어떻다. 근데 우리 요 세 가지 내용이요. 우리 용어해설집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용어해설집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용어해설집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용어해설집에서 꼭 나와요. 왜냐하면 용어해설집의 양이 방대하고 그 안에 또 뭐가 돼 있어요? 여러 개 엄청나잖아요.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용어해설집에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됐던 부분들은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것도 용어해설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포인트 투 포인트하고 백 투 백에 보면 백 투 백은 포인트 PTP죠. PTP에 비해서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백 투 백이. 그 내용이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백 투 백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변환하는 거죠. 포인트 투 포인트는 지점과 지점 사이를 뭐예요? 송전의 개념이에요. 이게 케이블을 깔아서 보낸다는 개념이고 백 투 백은 변환한 걸 바로 또 변환하는 거니까 뭐가 없어? 선로가 없죠. 그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백 투 백과 P2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로가 없다는 거야. 백 투 백은. 선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지점에서 바로 뭐야? AC를 DC로 바꿨다 DC를 곧바로 AC로 변환하기 때문에 뭐 할 목적으로 해요? 연계할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연계가 왜 필요한데? 비동기 연계 같은 경우 50Hz와 60Hz 주파수 다른 계통 간에 연계하려면 백투백 써야 되잖아. 두 번째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할 때 그럴 때도 또 백투피 쓰잖아요. 네,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선로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백투피는. 그런 내용으로 좀 기술해 주시면 돼요. 전류 실패라고 나와서 이상하다. 커뮤테이션은 정류란 뜻인데 커런트 페일러 이렇게 써야 전류 실패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류 실패를 잘못 쓴 거 아니야? 근데 용어해설집 보니까 전류 실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류 실패가 아니고요. 전류 실패. 근데 개념은 정류 실패야. 그러니까 AC를 이제 DC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압 극성이 반전되기 전까지 밸브가 도통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에요. 도통이 돼야만 뭐예요? 변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DC 전류가 AC 전류보다 커집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환이 100%대 100% 변환이 이루어지면 AC나 DC나 같아요. 변환 효율에 따라 좀 틀려지는데 거의 변환된 양만큼 생겨야겠죠. 그리고 100을 변환하면 100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류 실패가 일어나면 100을 변환해서 100이 생기는 게 아니고 AC 측은 안 뜨는가 막 이렇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DC가 커집니다. DC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소호강 얘기 나오고 뭐 턴오프 시간 나오고 막 쫙 나오는데 이때 교류 전압 극상 바뀌었으나 전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인버터는 정류 모드로 동작하는 전류 실패가 일어나고요. 이게 일어나게 되면 인버터의 직류 전압 극성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직류가 교류보다 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럼 너무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죠. 연용량을 넘어서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사이리스터가 소손될 수 있어요. 자기 용량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직류가 커진다는 얘기는. 근데 그렇게 돼서 사이리스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전류 실패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HVDC에서 필터를 쓰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고주파.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AC를 DC, DC를 AC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뭐 제주 해남을 보더라도 제주 쪽, 해남 쪽 다 뭐 있어요? 필터가 있죠. 예. 고주파 필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차수별 필터겠죠. 그러니까 육상 정류 방식을 하면 57 고주파 제일 많이 나오니까 5 고주파형, 7 고주파형 두 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상 정류 방식 하면 우린 12펄스 광점호잖아요. 그러니까 12상 정류 방식이거든요. 12상 정류 방식을 하면 11, 13조파 나오기 때문에 11, 13조파용 고주파 필터를 두면 돼요. 수동 필터. 그게 싫으면 뭐 쓰면 돼요? 액티브 필터 쓰면 되죠. 액티브 필터. 사실은 액티브 필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 특히 이런 직렬기기 변환 설비의 액티브 필터는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필터 가격이 엄청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요. 필터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액티브 필터가.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동 필터를 썼을 확률이 커요. 일단 그래서 뭐 필터의 설치 목적, 뭐 전류 실패, 백투백, 포인트 이건 뭐 웬만하면 쓰지 않았을까. 영어로 다 정류 실패구나. 정류가 안 됐다는 뜻이구나라고 해서 쓰면, 또는 그 바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백투백 다음에 정류 실패 나와요. 바로 이게 연결돼서 쭉 나오는 거야. 용어 해설집에 한 번 좀 읽어보셨으면 쓰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2-2도 2-1이 좀 어려웠지만 2-2는 좀 썼을 거고, 2-3은 우리 용어 해설집에도 나오지만 발전기초죠. 발전기초에 보면 차단기를 소 매질에 따라서 분류하고 동작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된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단기 종류에는 유입 차단기, 자기 차단기, 공기 차단기, 기중 차단기, 진공 차단기, 가스 차단기 이렇게 6개죠. 6개인데 유입 차단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절연유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크가 발생하면 기름에 이제 열이 가해지는 거고요. 열이 가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가스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가스가 수소가스입니다. 근데 그 수소가스가 이제 날아가겠죠. 날아갈 때 열을 빼앗는 거예요. 아크를 소거시키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한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잖아요. 그럼 물이 날아갈 때 뭐예요? 열을 가지고 날아가서 시원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소가스가 날아갈 때 아크 열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원리도 있지만 뭐 차단기 종류 따라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오일을 뿜는 것도 있어요. 여기 유입 차단기의 종류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병절형, 소호실형, 애자형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절형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분해가스의 압력으로 뭐 분해가스가 발생되고 얘가 날아갈 때 무슨 뭐 기름이 소호력을 이용하여 병렬된 두 개 접촉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고, 소호실형인가 이게 이거 봐봐요. 소전류 영역에서는 피스톤에 의해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기름을 뿜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전류 영역에서 뭐 하는 거야? 아크가 작기 때문에 기름을 쏘는 거예요. 기름을 쏴갖고 기름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나면 뭐 합니까? 물 뿌려서 불 끄듯이 기름을 뿜어갖고 소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크를. 그런 얘기고, 대전류 영역에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차단 용량이 큰 차단기에서는 아마 대전류 영역에서는 타단 시 높은 압력에 의한 분해가스, 분해가스를 차단부에 뿜는다는 얘기는 분해가스가 H2가스는 냉각가스예요. 그러니까 걔를 뿜으면 걔가 아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서 소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입 차단기는 그런 거고, 자기 차단기나 기중 차단기는 소호실이라는 게 있어요. 아크를 소호실로 유도합니다. 근데 그 소호실이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아크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소호실로 유도되면 끊어져요. 그 끊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자기 차단기, 기중 차단기예요. 그리고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불어. 우리 촛불 끌 때 어떻게 해요? 불어서 끄잖아요.
공기를 불어 제껴가지고 압축 공기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겁니다. 아크를 끄는 거죠. 예, 그런 게 공기 차단기. 진공 차단기는 진공 상태에서는 전자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확산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 차단기는 진공 상태에서 전자를 확산시키면 아크가 뭐예요, 다? 아크라는 것이 전자의 이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래서 진공 차단기는 접점이 굉장히 붙어 있어도 소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확산돼서 못 가기 때문에. 확산된다는 얘기는 그냥 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가스 차단기 이제 SF6 가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뭐 GIS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배웠죠. 예. 그래서 이 SF6 가스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가스를 주입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전자가 뭐 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뭐 한다? 예, 소호하는. 이게 이제 가스 차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단기의 원리나 뭐 이런 거 쭉 하면 얘는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그 발전기초에서 공부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은 그런데 이제 차단기 편에 가면 한 번씩은 설명해요. 이런 원리로 소호합니다. 이런 원리로 소호한다. 한 번씩은 설명했는데 이걸 25종으로 시험에 뭐 옛날에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안 나오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마 다 쓰셨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마이크로 그리어드. 예전에 마이크로 그리어드 시험에 나왔을 때 마이크로 그리어드는 뭐냐 하면 우리 원래 전력계통의 분산 전원은 지 멋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배전선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말 안 시키고 진짜 피더에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여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뭐 이딴 식이에요. 이렇게 이게 그냥 하나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뭐 언제 돌고 뭐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잖아. 그리고 가장 이제 분산전원의 가장 큰 문제점 전압이 이 부분에서 들쑥날쑥해요. 다. 그러니까 정전압 송전이 안 되고요. 사고에 영향받고 얘네들 사고가 또 영향을 미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자라는 게 나온 거고 이제 처음에 외국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 그리어드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분산 전원을 뭐 하자? 그리드화하자. 그리드화라는 거는 뭐냐면 지역화하자는 얘기예요. 구역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배전선이 가고 여기도 배전선이 가고 여기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구역에 있는 분산 전원은 다 묶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얘네들을 다 네트워킹화해요. 분산 전원끼리만 네트워크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개통이라면 이 개통에 이렇게 연계 장치를 이용해서 뭐 하자? 연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도 다 그리드화하고 여기도 그리드화하고 얘네들 간에 또 연계 장치 두고 이렇게 통합 연계 장치를 두고 여기에 개통에 또 연결하고 여기 개통에 연결하고 개통에 이딴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얘가 얘하고 줄 수 있고 얘도 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융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개통에는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하면 연계점에서 뭐 하면 돼? 연계점에서만 조류 제어를 하면 될 거 아니야.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지금 우리 개통에는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모델이 뭐예요? 이 마이크로 그리어드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앞선 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에서 뭐냐면 분산 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저기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 아직도 이 그리드화가 안 돼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우후죽순이에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 10몇 년이 뭐야? 20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배전 설비는 그냥 수용가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책임 무게점이 뭐예요? 딱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누군가 나서서 해야 돼. 근데 정부에서 딱 하려고 봤더니 이게 지금 저기 전국에 있는 그 일반 수용가들을 다 묶어야 되거든요. 그럼 라인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지중으로 깔든 가공으로 깔든 뭘 이용하든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봇대를 다 다시 또 세우고 다 라인을 깔고 다 취합을 해야 하고 그 관리 시스템을 또 둬야 되고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구성 요소에 대한 구성 요소 보면은 PCS, 뭐 ID,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뭐 마이크로 그리드, EMS 다 있어야 되잖아요. 종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거를 구축하고 그 이런 라인을 깔고 연결시키고 하는 거 누가 할 건데? 수용갑으로 하라고? 그럼 수용갑 할까요? 나 그냥 신재생 안 해. 배꼽이 더 크잖아요. 전력회사보다 하라고? 지금 빚이 얼만데 이거까지 해가지고 또 빚을 내는 나라에서 하라고. 세금 좀 부담스러운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돈이. 이 재원을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돈을 뽑고, 쉽게 얘기해서 뭘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으면 경제성에 의해서 뭘 뽑아야 되잖아. 뽑았던 이렇게 하나 그냥 우후죽순 들어가서 뽑으나 투자 대비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고 다 좋은데 안 하는 이유? 이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스럽다 이거죠. 엄청나게 큰 뭐예요? 비용이 들어요. 그 뒤에 맨 밑에 나오잖아요.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비용. 초기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또한 책임 소재에 따라 구축을 누가 수행해야 될지 문제가 발생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전력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 수용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내 주머니 털어서 선뜻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을 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한전이 하면은 한전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큰 비용이란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 좋지만. 다 좋죠. 그러니까 섬 같은 데는 돼. 섬은 좁잖아요. 좁고 전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도서 지역 뭐 얘기가 나와요. 독립된 섬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ESS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그리드화 하는 거죠. 융합도네트 자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건 가능합니다. 투자 비용도 좀 적고, 예. 그런 건 나라에서도 이제 할 수 있고, 예. 디젤 발전기 사용 비용은 신재생 에너지의 ESS에 집중해 경제성 확보하여 발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거기 건설하고 그리드화 시키는 거예요. 이건 되는데 이걸 전체 우리나라 계통으로 확대시키기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마이크로 그리어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공부하셨거나 하신 분들이야 뭐 기출 문제니까 얘도 어느 정도는 다 썼을 거예요. 이게 뭔지는 아니까. 자세히 쓰기가 어렵지. 2-5에 이제 SSR이 나왔습니다. SSR. 얘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SSR도. 차동기 공진 현상이라고 해서 얘는 직렬 공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차의 회전 속도죠. 쉽게 해서 인계 속도와 전격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계 속도와 회전 속도가 같아지면 인계 속도와 회전 속도가 같아지면 공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위 공진이 일어나고요. 그 공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차동기 공진 현상이에요. 여기 이제 화력 발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불평형 전류가 흐릅니다. 사고에 의해서. 그럼 고정자의 역상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때문에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의 회전자계가 발생하여 회전자는 2배의 주파수. 이게 이제 우리 역상계전기 쓸 때도 이 얘기가 나와요. 회전자 표면에 2배의 주파수가 통전돼서 그 전류가 흐르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그 얘기가 돼요. 이때 직렬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요. 공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높은 이상 전압이 뜹니다. 그래서 SSR이 뜨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직렬 콘덴서에 의한 SSR이에요. 직렬 콘덴서를 우리 계통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야. 직렬 콘덴서 설치하면 X값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바로 이 공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임피던스가 제로가 돼요.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면 전류가 무한대입니다. 전류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P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부하가 무한대가 걸려요. 그래서 발전기 축이 파손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XL과 XC일 때 매우 큰 전력이 요구되므로 발전기 과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려면 그냥 설치하면 안 돼요. 외국에는 그래서 팩스 설비의 일종인 TCSC라는 게 있거든요. 사이리스터 컨트롤더 시리즈 캐패시터. 그래서 TCSC를 우리나라 설치를 했죠. 국내 현황도 나오죠. 거기 신영주, 신재천 TCSC를 썼습니다. X값 제어하려고. 근데 얘는 사이리스터를 쓰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이리스터가 기능을 못할 때야. 이 사이리스터가 망가지게 되면요. 이제 사이리스터가 또 고장나잖아요. 사이리스터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사이리스터도 망가지거든요. 그럼 사이리스터가 고장 났을 땐 근데 마침 그랬을 때 재수 없어가지고 뭐가 돼? 공진이 발생하면 SSR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왜? 그땐 얘가 직렬 캐패시터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CSC 보면 사이리스터하고 이 콘덴서하고 병렬로 해가지고 뭐예요? 사이리스터가 지속적으로 전류값이든 뭐든 이걸 제어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이 공진을 회피시킵니다. 공진을 회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해서 설치를 한 거지만 만약에 사이리스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직렬 콘덴서 하나만 남았을 때 재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개통의 L과 이 콘덴서 C가 직렬 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SSR이. 그래서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잖아요. 대책에 대해서는 뭐 대책까지는 저희 그 교재에 다 있어요. 이거 SSR은. 용어 해설집에도 있고 다 있는데 국내 발생 가능성은 요건 이제 국내에 이러한 직렬 콘덴서나 아니면 또는 뭡니까? 뭐 발전기들에 대한 얘기인데 발전기들은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인계 속도까지 가지 않겠죠. 수차 같은 경우 속도 제한을 할 거고 인계 속도까지 이르기 전에 차단하겠죠. 그렇게 될 거고 저속도 계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저주파수 계전기 있잖아. 그러니까 화력 발전기도 뭐예요? 과부하에 의해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공진 되기 전에 뭐예요? 그 속도까지 내려가기 전에 차단하는 장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발전기들 자체에 뭐야? 속도가 같아지는 인계 속도가 같아져서 공진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뭐야?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국내 발생 가능성 어디서 나올 수 있다? 이 직렬 콘덴서 쪽에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직렬 콘덴서 설치된 건 TCSC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실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TCSC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직렬 공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사이리스터 망가질 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 여기 이제 상정사고 발생 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전에서 용역에 의해서 ABB 사에서 이걸 검토해서 이제 했는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린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연 레벨에 따른 절연 방법을 설명하고. 풀 인슐레이션 하면 뭐예요? 절연 레벨이니까 전절연이냐 저감절연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단절연, 균등절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단절연, 균등절연은 변압기 권선절연이고요. 여기 절연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기절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기절연 레벨은 두 개예요.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그래서 절연 레벨에 따른 절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절연 레벨이 풀이면, 풀 인슐레이션이면 전절연이고 풀보다 낮추면, 저감했으면 저감절연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전절연, 저감절연. 그리고 나서 저감절연의 채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피레기 제한전압 중심으로 설명하라. 피레기가 있기 때문에 저감절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왜 저감할 수 있느냐? 피레기가 보호해준다는 전제하에 저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 기기의 절연 강도도 뭐로 잡았어요? 피레기 제한전압 플러스 접지선의 전압 강화. 요거보다는 기기의 절연 레벨이 커야 된다라고 이제 절연협조에 돼 있죠. 그 내용대로 이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효접지 계통이죠. 직접 접지 계통. 유효접지 계통에서는 전격 전압이 낮은 피레기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전격전압이 낮기 때문에 제한전압도 낮아져요. 460에서 375 이렇게 제한전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전압이 낮으니까 낮은 만큼 전절연에 비해서 1단, 2단 저감이 가능한 거죠. 375 하면 2단 저감하는 거고요. 460 하면 1단 저감하는 겁니다. 뭐 이건 예전에도 시험에 뭐 저번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한 요즘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왜 많이 물어보지?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요. 피레기는 제한전압 이상이면 무조건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작하고 전격전압에서 이제 차단하는 거죠. 속류 차단을 함으로써 방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전압은 낮을수록 좋고요. 제한전압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야만 저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용주파 방전계제는 높아야죠. 하여튼 뭐 쭉 요거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하고 4교시는 제가 1, 2교시를 해서 1, 2교시는 잘할 수 있는데 3, 4교시도 뭐 그 내용은 스위치야드의 형식 및 설치되는 변압기 특징, 저는 이 문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고요. 해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 이 어느 정도 근무하고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쓸까?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구성도 나와 있으면 변압기가 거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변압기 2개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주변압기와 뭐 손해용 변압기. 우리가 AUX 변압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손해동력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호계전에도 보면 2개만 나와요. 주변압기하고 메인 변압기 있죠. 스텝업 TR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손해동력용 변압기, 보조용 변압기 2개만 보는데 여기 보면 변압기 종류 봐요. 연결용 변압기, 기동 변압기, 뭐 손해동력용 변압기, 보조 변압기 많잖아요. 이거는 실제 구성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쓰시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죠. 3-2번 문제는 저번 시험에 나온 게 또 나왔어요. 숙체의 특유 속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비속도에 대해서 이건 뭐 저희 뭐 교재에도 있고 발전공학에도 있고 하니까 유도하는 거 유도하시면 됩니다. 수차의 종류에 따른 NS 값이라고 했으니까 펠톤은 12에서 다 알고 있어요. 펠톤은 12에서 23 프란시스부터 카플란까지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 40, 50이죠. 32 프란시스, 42 사류, 52 카플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 40, 5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동수차는. 그러니까 낙차와 비속도는 반비례하는 거죠. NS는 폐하 1254식 있죠. 그거에 의해서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속도와 낙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낙차와 비속도는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고낙차 영역에서는 N값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NS하고 H는 N하고 뭐? P 이렇게. 그러면 비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야. 회전속도. 그래서 회전속도는 뭐와 비례한다? 낙차와 비례합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회전속도 낙차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크면요. 이게 크면 얘가 작아도 되는 거야. 그래도 얘가 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고낙차 영역에서는 비속도가 저고 정식을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충분한 회전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전낙차 영역에서는 얘도 작은데 얘도 작아봐. 그럼 둘 다 작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n이 작다는 얘기는 저속 대형입니다. 무조건. 저속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예, 그래서 전학차 영역에서는 비속도가 어떤 형식? 얘를 키워야 되는 거. 이게 커야만 얘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커져야만 어떻게 돼? 얘가 커져야만 경제적이 되는 거죠. 고속 소형화되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낙차와 비속도와의 관계는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전학차와 고낙차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뭐 다 썼겠죠. R분의 XB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R분의 X에 따라 이제 비대칭 단락 전류의 크기죠. 그러니까 직류분 때문에 뭐예요? 비대칭이 생기는 거고, 예. 그때 R분의 XB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 거야. 이게 크냐 작냐에 따라서 R분의 XB가 커질수록 단락 전류 값이 커요. 단락 전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차단기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도 비대칭 계수 K에 대해서 보면 이제 쭉 나왔는데 얘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라 제가 봐서는 웬만한 분들은 그리고 또 계속 공부하죠. 저희가 R분의 XB도 계속 다뤘으니까 아마 쓰는데 어느 정도는 다 썼을 거다. 공부한 사람은. 그럼 3-1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2번, 3번 문제는 다 썼다고 보고 4번이 어려워요. 4번도 기출문제예요. 근데 약간 틀려요. 기출문제라는 건 중장기 배정계획의 목적과 절차. 그러니까 저번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장기 배정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딱 썼을 텐데 앞에 있는 말이 걸려요. 배전설비의 신설 및 보강. 문제가 앞에 말이 걸리다는 거예요. 그냥 다 치우고 중장기 배정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서 그냥 쓰면 되죠. 여기 말도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부하 예측, 부하 밀도 작성, 부하 밀도 분포 조정, 배정 방식을 결정하고 경과지를 선정한 다음에 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표 예산을 배정한다. 이러면 이게 중장기 10년 정도에 걸쳐서 중장기 배정 계획의 목적과 절차거든요. 이게 절차인데 배전 설비의 신설 및 보강. 그럼 배전 설비의 대표가 누굴까요? 선로? 배전 설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선로, 변압기. 뭐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게 선로예요, 선로. 그럼 배전 선로를 신설하거나 보강할 때 배전 계획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부하가 얼마인지를 부하 증대를 좀 봐야 돼요. 그죠? 부하가 얼마인지 봐야 되고 피도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모자랄 것 같다 싶으면 뭐야? 1회선으로 할지 2회선으로 할지 아니면 선을 바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써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중장기 배정 계획의 절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얘도 제가 봐선 뭐 기출 문제니까 쓰신 분들은 쓰셨고 잘 안 보신 분들은 못 써요. 한 번 시험 나온 거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쓰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 잘 안 하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쉬운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쓰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그렇고요. 3-4. 3-5번은 뭐 접지망 설계 순서니까 변전소 접지잖아요. 이거 메시 접지. 이거 뭐 다 하셨겠죠. 이건 저희 교재에도 다 읽고 있으니까. 뭐 최대 지락 전류 결정해가지고 쭉 해갖고 뭐예요? 내전압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접지를 접지 저항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인체에 대한 거로서 보폭 전압과 접촉 전압이죠. 요거를 본 후에 그게 만족하는지 보고 안 되면 뭐 메시 간격을 좁히든지 뭐 어쩌든지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얘는 아마 거의 다 풀지 않았을까.
3-6번 노. 이것도 기출 문제죠. 기계적 보호 장치 하면 크게 세 가지 쓰면 됩니다. 부울주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 방압변. 예, 요 세 개. 요 세 개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경보와 트립에 대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설정값이야. 설정값은 잘 안 외우거든요. 여기 보면 가스 축적량이 325 플러스 25cc 뭐 해가지고 절연유의 흐름이 1 플러스 0.1 ms가 되면 차단 접점이죠. 그게 설정값이 나와 있잖아요. 예. 뒤에 보면 충격 압력 계전기도요. 내부 가스압이 0.5에서 0.8 kg/cm 제곱. 근데 그 서브노트에는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요거를 좀 간과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랬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이번 시험에. 방압변도 그 터지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이 얼마인지. 그거 되면 터지게끔 돼 있죠. 96R이라고 했는데 저는 96D로 알고 있는데 이게. P는 프레서, B는 부울주, 방압변은 96D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저는 D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알고 있는 거라 뭐 계전기 번호도 막 바뀌잖아요. 일본식 따라 틀리고 뭐 미국식 따라 틀리고 막 하니까 저는 96D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계전기 기계적 접점은 주로 뭡니까? 이렇게 묶죠. 묶어가지고 뭐 우리가 투아라브 3나 뭐 이런 거 구성해서 예. 그렇게 많이 합니다. 3교시는 그래서 1번하고 4번인가요 아까? 그거 빼고는 다 쓸 수 있어요. 3교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교시도 우리가 다 다뤘던 거예요. 2교시도. 그러니까 2교시에 좀 어려운 문제가 그 2교시 1번 해수 염도차 그리고 전류 실패 정도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도 공부 안 했으면 못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번, 4번, 1번, 4, 2-1, 2-4 빼고는 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SSR이나 뭐 이 절연 레벨 이런 건 수월했다. 근데 4교시가 어려웠어요. 저는 4교시가 그 어려웠던 것 같아요. 1교시에도 어려운 문제 몇 개 있었지만 4교시가 좀 어려웠고 대체적으로 이번 시험이 기출문제 위주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어렵게 느껴졌을 시험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자기유지 접점을 줬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고. 이게 왜 어렵죠?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왜 어려운지. 얘 X2잖아요. 얘는 뭐예요? X1하고 X잖아. 얘가 X고.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가 지금 뭐예요? 두 개가 병렬이잖아. 그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병렬은 5화잖아요. 5화. 우리 병렬이 5화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뭐 하면 돼요? 여기 X하고 X1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나오잖아요. 출력이 나온 놈하고 얘하고 뭐예요? X2하고? 직렬인 거지. 그러면 직렬은 이거거든요. 이거. AND. 이건 OR, AND. 이거 어렵지가 않은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X2가 뭐야? 이게 낫이잖아요. 낫. 이 비접점이니까 낫이잖아. 낫은 우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들어가면 낫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거는 X2.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게 뭐라는 거야? X라는 거. 끝인데? 끝이잖아요. 끝.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X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묶은 거지. 이거 안 묶어도 돼요. 이거 안 한다고 틀린 거 아니잖아. 어차피 표기 여기 X 돼 있는데 뭘 X 돼 있는. 여기나 똑같은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옛날에 기사시험 공부했던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병렬이면 5화, 직렬이면 AND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정지형 제어기. 요게 뭔지 몰라가지고.
저전류로 모터 기동할 때 쓰이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기동 토크에 알맞게 저전압부터 정토크가 발생하는 전 전압까지 서서히 연속적으로 전동기에 입력하여 저전류로 모터를 기동시키는 이 저전류 모터 기동. 우리가 VVVF라는 건 뭐예요? 인버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속도 제어하는 거죠. 저속도, 특히 저속도나 이런 거로 제어할 때 속도 제어에 쓰이는 장치가 VVVF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 뭐 이 논리외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2는 내외부 이상전압의 원인이에요. 원인.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내부와 외부 이상전압의 원인을 열거하고 각각 설명하라. 외부 이상전압은 세 가지죠. 세 가지, 두 가지.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하고 뭐예요? 유도래 두 가지고 직경내가 세 가지인 거죠. 섬낙, 역섬낙, 경관역섬. 섬낙의 원인 뭐예요? 섬낙의 원인은 가공지선이 없을 때예요. 가공지선이 없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역섬낙 원인은 뭐냐 하면 철탑의 접지점이 클 때, 철탑의 탁각 접지점이 클 때 발생하는 거고, 경관역섬낙은 뇌가 정확히 송전선 중앙부를 직격했을 때 그때 뭐예요? 전선과 이도 간의 충격 섬낙 전압보다 전선과 이도 간의 충격 섬낙 전압보다 뇌격점의 전압이 더 클 때. 그러면 더 큰 쪽이 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 때렸는데 이 둘 사이의 절연 전압이에요. 이것보다 얘가 이 뇌격점의 전압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 공기절연 이거 절연 파괴하면서 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게 이제 경관 요소적이니까 우리 책에 그렇게 해야 돼. 지선과 전선 사이에 뭐예요? 충격 성낙 전압 값이죠. 이것보다 뇌격점의 전압이 더 클 때. 그때는 이제 점핑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원인이죠. 유도의 원인은 뭐다? 뇌운이죠, 뭐. 유도의 원인 뇌운입니다. 예, 뇌운이 송전선에 접근하는 거예요. 뇌운이 송전선에 접근할 때 누가 생겨? 구속전화. 이 구속전화 때문에 구속되어 있다가 사라지면 뭐야? 그러니까 뇌운이 원인이에요, 사실은. 예, 뇌운의 원인이 돼서 구속전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유도래는. 뭐 그럼 다 설명됐잖아요. 외부, 내부 두 가지. 개폐서지하고 지속성 이상전압. 우리 책에 이제 상용주파 가전압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속성 이상전압. 지속성 이상전압의 대표 전압 일선 지락전압. 일선 지락시 이상전압. 그 외에 쭉쭉쭉 있죠. 예, 수차발전기 차단시 이상전압, 페란티 자기여자, 기본파 고주파 철공진 이상전압, 소오리액터 직렬공진 이상전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그럼 그거대로 원인 쭉 써주면 돼요. 얘는 일선 지락시 이상전압은 일선 지락 구장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수차발전기 부하 차단시 이상전압은 수차발전기 부하를 차단했을 때인데 언제냐면요, AVR이 없을 때. AVR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AVR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발전기를 차단하게 되면, 부하를 차단하게 되면 그럼 뭐가 뜬다? 1.78배가 뭐 이상전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기본파 고주파 철공진 이상전압은 변압기의 L과 계통의 C니까 그게 공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계통 C 때문에 발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예, 공진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오리액터 직렬공진은 직렬공진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페란티하고 뭐예요? 자기 여자는 선로의 충전 용량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써주면 돼요. 개폐서지의 종류에는 크게 얘기하면 개폐서지 뭐 때문에 일어나요? 회로 개폐의 기인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건데 여기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단락전류 차단 시, 그 다음에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 시,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이게 전류 재단이죠. 그 다음에
재폐로 시, 직류 차단 시. 그다음에 3상 비동기 투입 시. 얘는 이행 전압이고 원인들 다 써주면 되잖아요. 얘는 단락 전류 때문에 지상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얘는 무브와 충전 전류니까 선로에 뭐예요? 장거리 송전 선로나 이런 데서 충전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유도선 소전류니까 이건 뭐예요? 변압기의 여자 전류라든지 무브화 전류 이런 것들이 소호력이 강력한 차단기로 차단할 때 그러면 전류 0.2 전에 소거되는 거죠. 그럼 얘는 되고 재폐로 할 때 일어나는 거고 직류 차단할 때 전류 0.5 없으니까 전류 재단되는 거고 산상 비동기 투입은 뭐예요? 차단기가 동시 투입되지 않고 하나가 먼저 투입되거나 이러는 거야. 한 상이 먼저 투입되면은 3상 회로가 단상 회로가 되고요. 변압기 권선에 이제 고전압이 인가되면서 뭐야? 단상 전원이 인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압기 사이에 C를 통해서 뭐야? 저압측으로 이행됩니다. 그 이행 전압이에요. 이행돼서 전압측 그 저압측의 기구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동기 투입이 원인이에요. 이거 원인만 쓰라 그랬잖아요. 여기 원인을 열거하고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열거하고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상 내외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 열거하라는 게 아니고 원인을 열거하고 설명하라고요. 그럼 원인 열거가 무조건 돼야 돼. 원인이 안 나와 있으면 뭐야? 점수 안 줘요. 문제 잘 읽어야지.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뭐 무지하게 썼대. 쓰면 뭐해? 원인 안 썼는데. 이런 거는 원인 뭐 딱 쓰고 여기 쓰고요. 이거 딱 섬락했잖아요. 그러면 하고 원인부터 나와야 돼. 원인 뭐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이런 원인이다. 역섬락 원인 원인이 나와야 돼. 원인. 그래요 이게. 고조파 변압기예요. 변압기. 고조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에요. 그럼 영향은 뭐예요? 고조파 생기면 변압기에 무슨 영향 미치냐면요. 열나요.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요. 열나요. 왜 열나냐고? 지 용량보다 더 먹으니까. 열나는 이유는 그겁니다. 과부하된다고. 그래서 열나는 거. 과부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전압전류가 더 큰데. 전압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지 원래 전격전류보다 많이 흐르는 거예요. 왜? 부하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에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열나고 대책은? 대책 많지. 대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변압기 용량 키우거나 변압기 바꿔. 뭐로? 용량 큰 놈. 그래서 열나? 그러면 사라져. 내량으로 견디면 되니까. 그럼 변압기 용량을 키우거나 두 번째 뭐예요? 필터. 무슨 필터? 뭐 수동 필터들 쓰든 능동 필터 쓰든 제일 좋은 건 액티브 필터죠. 이 고조파는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 다 변환장치예요. 여기 말은 안 썼지만 고조파가 전력용 변압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그럼 이 고조파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전력 변환 설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변환 설비를 뭐로 하면 돼? 12상. 다상화도 다 대책이에요. 12상으로 하거나 또는 또 뭐 하면 돼? 액티브 필터 쓰거나. 액티브 필터 써서 싹 다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대책이지.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K팩터 얘기를 이 사람은 해놨는데 K팩터가 그거예요. K팩터 별거 아니고 K팩터는 뭐냐 하면 IEEE에서 고조파 발생했을 때 지 용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해서 1000kVA 짜리인데 실제 그 고조파 발생해가지고 고조파를 감안했더니 1000kVA가 아니고 얼마짜리더라? 700이나 600kVA로 뚝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네가 부하를 여기에서 만약 800kVA 정도 걸린다면 용량 미달한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을 키워라 이거야. 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K팩터 시험에 나왔죠. 얼마 전에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그런 얘기를 써줘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용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은 용량 감소가 뭐야? 용량 감소라는 의미가 열난다는 얘기예요.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야 과부하 결국엔. 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변압기는 자기 용량의 120, 뭐 130%까지 쓴다고 하잖아요. 팬 부착해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써도 고조파는 못 이겨. 그러면 메인 TR이 변형되잖아요. 바꾸잖아. 고조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나라 모든 설계는 다 변압기의 용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바꾸면 고조파 때문에 이제 야 용량 부족인데 변압기 바꿔. 그럼 변압기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변압기 용량이 바뀌는 순간 수전 설비가 다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전격 전류가 변하는 거예요. 전격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 루트 3 VI로 계산하는 거. 용량 1000kV라고 해봐. 그럼 전격 전류 나오잖아요. 전압은 정해져 있으니까.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 전류 값이 바뀐다고. 용량이 바뀌면. 전격 전류가 바뀌면 그거의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전격 전류의 무슨 1.2배에서 1.25배, 1.3배 다 차단기 용량인데 뭐든 다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 CT, PT 다 바뀌어요. 싹 다 바뀝니다. 바뀐다는 게 저기 뭐냐 우리가 그 뭐 정전이나 뭐 이런 거 싹 다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죠. 정전이요? 네. 우리가 수변전 설비 자체 다 바뀌어요. 탐물면 부스바 용량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조파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고조파 때문에 변압기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고조파를 안 잡고 쓰려면 어떻게 돼요? 변압기 용량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변압기 용량을 키우면 수전 설비가 다 바뀌잖아. 그럼 변전소 새로 짓는 거야. 그 안에 구성품이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감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 용량에서 바꾸면 안 된다. 그럼 안 바꾸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필터를 설치해야지. 그래서 액티브 필터 설치했어요. 근데 그 액티브 필터 가격이 1억입니다. 물론 수변전 설비가 더 비싸죠. 1억보단 더 많이 드는데 설비 비용이 1억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계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 거, 우리가 설치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왜 너희 기계만 설치를 돌면 이게 저기 전기 분해하는 설비인데 DC 정류 설비예요. 니네께 돌면 역률이 75%밖에 안 나오네. 역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했냐면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직렬 리액터 설치했어요. 역률 앞에. 그럼 이제 고조파가 안 오는 거야.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이제 됐다. 역률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80 몇 프로까지 나온대.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리고 1차 설치하고 왔어요. 왔는데 전화 또 왔어. 야, 이상하게 니네 거 역률 반은 괜찮은데 우리 기기 직결했으니까요. 다 괜찮은데 변전소에 있는 역률 반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 고조파가 열로 못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다 이행되는 거예요. 일로 가가지고 변전소에 있는 변전소는 콘덴서 뱅크 일반적으로 수용가에 뱅크 뭐 200kVA, 300kVA 쭉 있잖아요. 있는데 한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은 직렬 리액터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변전소에 있는 옛날에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트립되는 거예요. 왜? 콘덴서로 들어가면 무조건 증폭돼요. 이 57 고조파기 때문에 육상 정류 방식이니까 57 고조파거든요. 그러면 자기 전격 주파수의 5배, 뭐 이렇게 7배 해봐요. 그럼 전격 전류가 만약 100A라 그러면요, 막 170, 180이 흘러. 그러면 차단기가 좀 지나면 뭐예요? 땅 하고 떨어집니다. 트립돼요. 과부하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트립됩니다. 그러니까 콘덴서 뱅크 안 돼요. 투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IC는 우리가 그 오메가 C라고 하잖아요. 2파이 FC가 되니까 전류가 5배 흐르는 거야. 맞잖아요. 5고조파면 5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차단기가 견디지를 못해요.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제. 메인 콘덴서 뱅크 안 들어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역률 개선이 안 돼요. 역률이 안 되고 변압기가 막 소리가 뭉 하고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과부하 걸리니까. 지 전류보다 뭐 THD가 뭐 보면 막 38%막 138%죠. 전압 전류 곱해봐요. 그러면 138 곱하기 거의 뭐 30 몇 프로씩 나오니까 1.35 곱하기 1.35만 해도 그게 얼마인지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지 용량에 막 170, 180% 걸리는 거. 변압기가. 그러니까 여기 견디질 못하죠. 그러니까 막 소리가 뭉하고 막 울어가지고 보면 막 열기가 느껴져요. 막 엄청나게 큰 변압기인데 막 2000kV짜리 변압기인데 막 열이 그러니까 뭐 다 열어놓고 이따만한 선풍기 갖다 막 틀고 막 언제 터질지 모르면 막 불안하다고 막 정수장이에요, 정수장.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금액이 세니까 그 설비비가 뭐 몇십억이에요. 뭐 한 2, 30억 하니까 2, 30억에 무슨 뭐 한 40%, 30% 남으면 그럼 뭐 한
많이 남잖아요. 거의 10억 가까이 남는 공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얼마 드냐?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행히 액티브 필터 설치해갖고 액티브 필터 설치하면요, 나와요 이게 파형이. 그리고 역률도 거기 조정할 수 있어요. 역률 제어까지 다 돼요.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전력 품질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조판 대책이 없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못 들어오게 막으면요, 이제 직렬 콘덴서 같은 거 해가지고 콘덴서로 유입이 안 되게 막잖아요. 그 상권선 전압기 쓰면 네. 델타에다가 상권선은 하도 놓잖아요. 네, 그거는 델타 하면 영상 고조파만 잡는 거예요. 영상도 나머지 뭐 57 그런 거 못 잡아요. 그런 건 영상 고조파가 아니기 때문에 3, 6, 9 이거로 가는 영상 고조파는 단산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델타 결선으로 잡는데 57 고조파 이런 건 영상 고조파가 아니에요. 걔네들 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요. 네. 그래갖고 그때 뭐 알아보다가 좀 싸게 하려고 알아보다가 어떤 놈이 무슨 NCT라는 거 있어요.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 실드 TR보다 한 단계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차단 TR이죠. NCT라고 한동안 유행했던 TR이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고조파를 잡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그 자료에 있다는 거예요. 고조파 저감됐다고. 고조파 나오면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설치해서 되면은 설치하고 안 되면 뛰어가는 거로. 설치해서 했다 차단기 떨어져서 바로 뛰어갔잖아. 훅구 거니까 뭐 이건 뭐 전류가 뭐 어마어마하게 흐르는데, 훅구 걸면 딱 나오잖아요. 전류값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는데 안 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무슨 고조파를 잡으려면 정말 그 필터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 이후에 저희 들어오는 모든 정류 설비는 이제 6상 정류 방식은 아니고 12상 정류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조파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그 업체 그 전문 업체들이 있나요? 미국 기계가 미국 거예요. 예, 미국 애들이 다 구성을 해와요. 예. 근데 설치는 해야 될까요? 현장 설치는 저희가 하죠. 예,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셀을 받아가지고 제어반도 다 오거든요. 그럼 그 기계를 갖다 설치하는 거. 기계를 하는 또 정류반은 또 따로 있고. 그건 저희가 만들고 그 당시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12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역률을 물어봤더니 그거 몰라. 그 파워 팩터라고. 그게 뭐니? 자기가 전기를 30년을 했는데 파워 팩터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대. 역률을 몰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그거를 문의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알려줬다고.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대요. 역률 보는데. 네. 걔네들은 그 전력회사에서 알아서 다 잡는데 고조파하고 그 신경 안 쓴대요. 고조파 나오면 전기요금 더 내면 된대. 그러면 그런 거 잡는 거는 다 전력회사에서 다 잡게끔 돼 있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수용가에서 다 해결해야 되잖아. 악성부하라 그러면 별도 라인 깔아줘가지고 야 니네 거기서 놀아 이렇게 하잖아 우리나라. 포철 같은 데도 전용 라인 깔아줬잖아요. 워낙 고조파 많이 나오니까. 무슨 회사가 어디 예? 회사가 어느 쪽에 계세요? 아 옛날에 다니던 회사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대회비라 이제 회사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4-4번 보시죠.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4는요. 이건 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손실 쓰면 안 돼요, 이건. 예. 얘는 배전 손실인데 테크니컬 로스 하면요. 이게 그 전력 계통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동손, 그 전력 계통 수송에 의한 송전 손실, 트랜스미션 손실, 그 다음에 뭐 설비 부실이나 이런 거로 발생되는 그러한 손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논 테크니컬 로스라는 거 있죠. 이건 뭐냐 하면 그 측량을 하는 기기들 있잖아.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오차예요. 또는 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늦게 청구해가지고 돈이 거치지가 않으면 그런 거. 또는 도전. 우리나라는 도전이 없는데 외국엔 도전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논 테크니컬 로스라는 건 거의 이제 훔치는 거. 스톨링. 전기 훔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도전 많았잖아요. 새는 거예요, 그게. 계량기 안 거치고 쓰면은 그게 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로스분이잖아. 그런 손실이 논 테크니컬 손실이고요. 테크니컬 손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손실이에요. 트랜스미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코로나 손실이나 뭐 동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또는 뭐 표피 효과 때문에도 손실이 일어나죠. 그럼 표피 효과의 연손실 뭐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 로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를 모르면 못 써요. 근데 답안에는 전력품 아까 말한 난 테크놀리 로스에 대한 내용은 요거 제가 답안 작성한 게 아니에요. 네, 3, 4교시는 우리 김영민 기술사 한 겁니다. 1, 2교시는 제가 하고요. 제가 또 알아봤죠. 자, 4-5는 이제 EMS에 대한 거는 상태 추정 저번에 시험에 나왔고요. 예, 안전도 제약 경제급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시큐리티 컨스트레이트 시큐리티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안전도 급전이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돼. 예,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경제성을 가미하는 거죠. 그런 내용. 조류 계산의 목적과 기지가 미지량은 뭐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5도요. 상태 추정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예전에 상태 추정 시험에 나왔을 때 별로 잘 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물론 EMS가 이게 뭐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뭐 EMS는 시험에 잘 안 나왔었어요. 스카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운용 부분이죠. 그랬는데 근래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EMS가 나오다가 한동안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오다가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추정은 요거까지 하면 시험에 2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추정해야 EMS의 기능이 뭐냐 하면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상해야 돼. 이렇게 부하가 지금 커지면 어디에 도달할 거고, 그러니까 전일 곡선하고 이런 게 다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얼만큼 전력이 피크가 오게 되고 이 피크에 도달해서 조처를 하게 되면 이미 뭐야? 때는 늦는다 이거죠. 그 전에 미리 추정해서 뭐 해야 돼? EMS가 동작해야 됩니다. 동작한다는 얘기는 EMS가 끊을 건 끊어내고 돌릴 건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추정이 중요한 거예요. 계통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과부하 상태인지 안정성이 불안정한 상태인지 안정된 상태인지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방 제어죠. 우리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이게 이제 시큐리티 컨트롤인데 그 개념으로 보면 예방 제어에 보면 뭐예요? 상정 사고 산정해가지고 끊임없이 뭐예요? 시뮬레이션 하잖아. 그걸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예. 컴퓨터가 해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걸 미연에 뭐 해야 된다? 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상태 추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상태가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그걸 추정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몇 시간 후에는 또는 미래라는 얘기가 가까운 미래도 될 수 있고 멀리 미래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야? 추정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 안정도나 무슨 위상화 안정도에 문제가 해서 계통이 탈락할 위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판단해서 한다는 거야? EMS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에 보면 이 EMS가 동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정전이 온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온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형 EMS가 과연 그거를 하고 있느냐. 전에 일어났던 대정전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정전이 일어났어요. 블랙아웃 왔었잖아요. 그것도 EMS가 제대로 동작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왜 발표 안 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EMS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MS라는 놈은 이제 중앙처리 장치죠. 광범위한 중앙처리 장치인데 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는 제어 장치지만 무슨 기능이 있냐 하면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미연에 제거시키고 미연에 제거가 안 되더라도 긴급히 제어를 한 다음에 개통 상태를 뭐예요? 원만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 전력계통 운영의 문제점. 고장 전류는 왜 커지냐고요? 계통 X값이 주니까 커지지. 아니, 주니까. 그렇죠. X가 감소하니까. 그럼 X가 왜 감소하냐고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다 병렬로 걸리니까. 병렬이면 저건 놈보다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통이 방대해짐에 따라 X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통이 대용량화되고 방대화되고 부하가 많아지면서 X값이 주니까 단락적으로 커지는 거. 그럼 대책은 뭐냐고요? 우리 단락용량 경감 대책 있잖아. 그거 쓰면 되죠. 전압 안정도? 전압 불안전 현상 때문이죠. 예. 적절한 무효설력 절비 갖추면 되고요. 과도 안정도는 사고나 주로 사고예요. 사고에 의한 이제 상차각의 동요죠. 이런 것 때문에 뭐 급격한 부하 변동이 뭐 올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사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 그래서 4-6이나 이런 건 쓰기가 편한데 제가 어려운 거는 4-5, 4-4, 4-1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4-2나 3은 썼을 거고 2, 3, 6은 쓰지 않았을까. 조류 계산의 목적과 이거를 많이 썼겠죠. 근데 상태 추정을 공부를 했으면 쓸 텐데 상태 추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래서 4.5도 좀 껄끄러워. 좀 깔끄럽습니다. 내용이. 4.1은 좀 어렵고요. 내용이. 4.2도 내외부 이상전압의 원인에 대해서 쓰라는 건데 원인을 다 쓰려면 이것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답은 좀 그냥 설명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자, 해서 이제 조금 오버됐는데 120일에 이제 문제풀이를 받고요.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개강인데 걱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야 되는데 어쩔지 걱정이고. 일단 뭐 많이들 등록들 해주시고 이게 어차피 동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오늘 이번 시험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웠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꾸준히 다루셔서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하신 부분들은 다 그런 부분들은 좀 수월했을 거고 봤던 거니까. 이게 보고 안 보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뭐 이렇게 간과하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고 이게 또 나왔네? 이러면서 당황하는 거고 그랬을 거고 다음 시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반기에 쉬웠기 때문에 3번 중에 1번은 쉬워요.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2번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험도 녹록치 않을 거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어려운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야죠. 최근 10년간.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최근 10년간 그 나왔던 것 중에 랜덤한 문제들은 다 빼고요. 그럼 한 회차에 한 10에서 15문제 돼요. 그럼 10년이면 150문제야.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결국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고 뭐 기존에 하던 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서브는 그냥 계속 가져가고 기본소득 계속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계속 유지하면서 이 상태 유지해야 되잖아. 이 상태를 유지 못하고 얘는 떨어지고 이상한 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쉬운 거 못 쓰고 온다니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공부를 이건 내가 아는 그러니까 한 번쯤 써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거지 넘어가. 볼 때마다 시험 냈다가 이거 내가 아는 거 나왔네? 쓰려고 하니까 안 써져.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몇 번 해봐서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써요. 안 쓰다가 시험장 그때 나왔어. 이거 내가 아는 거 써야지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하면 끊임없이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계속 그걸 하잖아. 그러면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해야 돼. 이렇게 유지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대로 한 150문제는 좀 많고 한 7, 80문제면 돼요. 10회차 뽑아도 거기 특이한 거 아주 이상한 건 버리고 아주 이상한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한 회차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2, 3회차에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런 건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산이 안 나왔지만 하반기 시험엔 계산 문제 좀 나오겠죠. 여태까지 계산 문제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렵게 내면 문제 됐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니까 계산 위주로 해서 그래야 또 합격이 빨리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